밥 좀 해줄래?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날 노려봤다. 그리고 싸늘한 손이 내 뺨을 때렸다. 순간 온몸이 굳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되묻지도 못했다. 그날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68세 김말순입니다. 젊은 시절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삼시세끼 손 놓을 틈 없이 살아왔죠.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벗는 날이 오면 아들이 잘 살아주는 걸로 그간 고생값은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도시락 싸서 보내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손주 둘 낳고 며느리랑 잘 살고 있더군요. 저는 결혼식 때도 며느리한테 인사 한마디 듣는 게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뭐 요즘 세상에 그게 다인가 싶어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부탁을 해도 내 말은 늘 조심스러운 부탁이 돼버린 게요. 요즘은 건강이 부쩍 안 좋아졌습니다. 속도 자주 쓰리고 머리도 어지러질한 날이 잦아졌어요. 근데 아들 부부는 늘 바쁩니다. 며느리는 건강검진이니 뭐니 친정 엄마는 꼭 호텔 같은 병원에 모시고 다니더군요. SNS에 올라온 로비 사진이며 웃는 사부인 얼굴 보면 가슴 한쪽이 찌릿하게 저려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저도 가족인데 가끔은 며느리에게 따뜻한 한 끼를 부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며칠 전처럼요. 그날 저는 아침부터 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끝이 저릿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밥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돌아온 건 그날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27에 남편을 만나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작은 반지하 집을 얻어 생선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마다 생선을 함께 손질하며 웃던 그 시절이 아직도 선합니다. 가게 이름은 말순이네 생선가게였고 처음엔 하루 매상이 5만 원도 안 됐죠. 하지만 저는 손님 한 명 한 명 정성 들여 대했어요. 서서히 손님이 늘고 단골이 생기면서 아들 민석이도 어느새 중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땐 장례식장에서조차 정신이 없었어요. 곧바로 가게 문 열어야 했으니까요. 장례 치르고 이틀 뒤에 다시 생선을 손질하던 기억. 지금도 가끔 그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납니다. 아들 대학 보내려고 낮엔 장사, 밤엔 김밥 말며 새벽을 넘겼습니다. 그래도 얘가 잘 자라줘서 늘 감사했어요. 성실했고 착했고 무뚝뚝하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들이 33, 지금 며느리 선영이를 데리고 왔을 땐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려고요. 집도 같이 구했어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 알았다. 내 아들 곁에 사람이 생겼다는 게 그저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선영인 첫인상은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끝마다 존댓말도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면 네, 그렇게 하실게요. 그렇게 하실게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중개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게 몇 달을 가더니 명절이 되면 저희는 이번엔 친정 먼저 가려고요. 설명절 아침 혼자 마트에서 반값 식재료 사들고 온 게 벌써 4번째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민석이만이라도 자주 오면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면 괜찮다 싶었어요. 처음 손주 돌잔치 땐 사진 찍으러 갔는데 단체 사진 찍는다고 하더니 저만 살짝 빠져 있더군요. 어머님, 그건 스튜디오 측 실수예요. 실수라 하기엔 4컷 중 3컷에 저만 없더군요. 그날부터 앨범은 꺼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이들 생일, 장모님 생신, 결혼기념일엔 명품 디너와 고급 호텔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오고
제 생일엔 배달 도시락 하나. 그마저도 깜빡하고 늦게 보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손으로 시장에서 국 끓이고 나물 무쳐서 애들 올 때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 선영이는 늘 건강 챙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그래서 얘기했죠. 요즘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 큰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나. 그때 선영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요즘 동네 내과도 시스템 잘 돼 있어요. 예약하기도 편하고 그냥 간단히 검진 받으세요. 그 말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같은 주에 장모님은 강남에 있는 유명 검진센터 예약해서 호텔 조식 먹고 MRI까지 찍었다더군요. 그 사진을 아들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장모님 호텔급 검진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메시지 보며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내 속에서 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아침 속이 너무 안 좋아. 조심스럽게 밥 좀 차려줄 수 있느냐고 며느리에게 말했을 때 그날 모든 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전날 먹은 김치가 상했는지 새벽 3시쯤부터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어요. 잠도 설쳤고 몸도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아침 8시쯤 겨우 거실로 나와 앉았는데 냉장고엔 물 한 병, 밥솥엔 전날 찬밥 반 공기뿐이더군요. 그때 며느리 선영이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회사 가기 전 부랴부랴 준비하던 참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나 속이 안 좋아서 그런데 밥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정말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내내 속으로는 아니야, 시켜 먹자 수백 번 되뇌었지만 그날은 왠지 그냥 사람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가 먹고 싶었어요. 선영이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참 오랜만에 마주했는데 차가웠습니다. 말은 존댓말이었지만 말투는 어른 같았어요. 어머님, 요즘 시대의 시어머니 아침밥 차리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몸 안 좋으시면 요기요 시켜 드세요. 제가 배달 어플 깔아드릴까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 자체보다 말끝에 실린 무심함이 더 서러웠어요. 저는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속이 쓰려서 그래. 뜨끈한 밥 한 숟갈이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부탁이야. 그러자 선영이는 씻지도 않은 손으로 앞치마를 내려치며 턱을 내밀 듯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왜 저한테만 부탁하세요? 저도 출근해야 되고 저도 아파요. 솔직히 이 집 오면 저 숨 막혀요. 그 말에 뭔가 안에서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며느린데, 애들 엄마인데. 그런데 결정적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이 집에 오면 제가 하녀 같아요. 아침마다 불려나와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일방적으로 희생만 해요. 그 순간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고 반사적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도 며느리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아, 또 오시네. 매번 감정적으로 나오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을 더 하려던 순간 제 어깨를 건드리며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그 말과 함께 제 볼을 지나가듯 그러나 분명히 의도된 손끝이 제 뺨을 딱 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눈 속에 담긴 건 당황도 미안함도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안 받았고 저녁이 돼서야 통화가 됐지만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엄마, 선영이도 감정이라는 게 있어. 엄마가 자꾸 기대면 지치잖아. 기댔다고요? 아침에 밥 한 그릇 해달라는 말이 기대한 거였나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눈길도 주지 않았고
마주쳐도 인사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저 아이들 앞에서만 엄마 흉내를 내듯 굴었고 아들은 늘 그랬듯 회사에 바쁘다며 중간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도대체 몇 번째인지 늘 너무가 붙습니다. 엄마가 너무 감정적이고 엄마가 너무 기대고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고 그럼 나는 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요? 한 번 뺨 맞고, 두 번 무시당하고, 세 번 침묵하고, 네 번 스스로 밥 해먹는 삶을 살면서 이 집의 어머니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과연 남아있나요? 며칠 후 며느리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를 대신 들고 들어가던 날 우연히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모님 건강검진 내역서. 병원은 강남의 유명 호텔형 검진센터. 내용엔 MRI, 대장 내시경, 치매 조기 검사까지 포함된 고급 패키지였고 프라이빗 의료팀 배정이란 글귀에 눈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처가댁 병원비 청구 내역서. 금액은 287만 원. 청구인 이름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잠시 멍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가 그렇게 누를 끼쳤을까? 나는 아팠던 날 혼자 해열제 사러 갔고 주사 한 대 맞으러도 혼자 택시 타고 내과 다녀왔는데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조차. 며칠 뒤 이웃 김영애 씨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뺨 맞았어. 우리 며느리 손에. 그 말에 친구는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말순아, 참고 살기만 하면 안 돼. 너는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그날 나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져 있던 균열이 딱 하고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보험 증서와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시골 땅 서류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유언장 샘플도 하나 인쇄했습니다. 그 모든 걸 한쪽에 놓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며느리는 돌아와서 그 서류들을 슬쩍 본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건 미안함이 아니라 계산이란 걸. 그날 밤 아들은 뜬금없이 거실로 나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말했습니다. 글쎄 사람 일은 모르니까. 너희들한텐 필요 없을지도 모르지. 그 말을 끝내고 돌아선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 마음을 지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은 시간은 이 사람들에게 배려가 아닌 방치였단 걸요.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진짜로요. 다시마 우려낸 국물에 소고기도 넉넉히 넣었더군요. 심지어 그릇에 담아서 제 방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갑작스런 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아이들도 저에게 먼저 다가와 안겼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얼굴을 비췄고 한 번은 병원 검진을 함께 가자고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겠지. 내가 너무 예민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며칠 후 며느리는 손수 수건을 접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다 정리됐지. 이젠 내 마음대로 써도 될 것 같았어. 그 말에 며느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눈빛은 미안함도 감동도 아닌 긴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근데 그 보험금 혹시 다른 데에 쓸 계획 있으세요? 그 말이 나오자 그동안 눌러놨던 의심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 아들의 지나친 관심, 갑작스러운 병원 동행과 미역국까지 모두가 내 건강이 아닌 내 돈이 목적이었구나.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늦게 챙겨드렸죠? 그동안 마음 불편하셨죠?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할게요. 건강검진도 예약해놨어요. 호텔급은 아니지만 아주 잘하는 곳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호텔급은 아니지만이라니. 이제 와서 그 기준을 꺼내는 게 마치 감정을 흥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 김영애 씨와 커피를 마시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뒤늦게 알았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었더라고. 영애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젠 너한테 필요한 건 계산기가 아니라 지우개야. 지워, 기대. 후회, 미련 다 지워. 그 말이 뼈에 박혔습니다. 나는 다음 날 보험금 수령처 변경 신청을 했고 적금의 일부는 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을 고쳐 적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시간으로 남기고 싶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현관문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웃음소리 속에서 어딘가 모를 위선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다시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느리는 요즘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하고 간단한 반찬도 챙겨두고 갔습니다. 아들도 주말이면 꼭 아이들과 함께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안기면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풀리는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걸요. 며칠 전 우연히 주방 수납장을 정리하다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A 사용지로 인쇄된 문서, 제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아래엔 치매 조기 진단 및 후견인 지정 동의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문서엔 법적 판단력이 불충분할 시 직계가족이 보호자 역할을 맡는다는 조항과 함께 서명란에 제 아들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며느리의 정갈한 필체로 배우자 대리동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조금만 더 아파지면, 조금만 더 정신이 흐릿해지면 이들은 나를 판단 불가한 존재로 지정해 내 재산과 선택권, 심지어 삶의 존엄까지 대리로 행사하겠다는 거였을까요? 그 순간 싸늘한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며 웃으며 말했던 말. 이젠 어머님도 나이 드시니까 슬슬 정리할 때 됐지 뭐. 그 웃음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 이제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이 퇴근에 들어오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서가, 너 혹시 나 치매 검사시킬 생각했니? 아들은 잠시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은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요즘은 예방이 중요하니까. 우리도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야.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명분이었습니다. 내가 약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내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길 바라는 눈빛들. 그날 이후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내 이름으로 뭘 해놨는지, 며느리가 뭘 확인해 두었는지, 내 서랍속까지 누가 열어봤는지. 며칠 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이제 나이 많으셔서 이제 우리가 대신 결정해 드릴 거야. 그 말에 손녀가 해맑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할머니 집도 바꾸는 거야? 며느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새로운 유언장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당신들이 정리하려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고 제정신이며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 장을 봐왔다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들은 거실에서 아이들과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하지만 제 손에는
며칠 전 발견한 후견인 지정 동의서 사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국이 올려지고 며느리가 상을 차리던 중 저는 말없이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뭔지 너희 입으로 설명해봐. 아들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몇 초간 말이 없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너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혹시 몰라서 미리 준비한 거고. 미리 준비. 내가 언제 내 정신 놓겠다고 했니? 지금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니? 눈앞에서 너한테 싸대기 맞았을 땐 정신 멀쩡했지 않니? 순간 공기가 딱 굳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멍하게 바라보았고 아들은 얼른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야. 요즘은 법적으로도 다 준비해두는 게. 법. 그래, 법. 법대로 살자, 그럼. 내 재산, 내 건강, 내 정신줄. 이제부터 법적으로 내가 관리할 거야. 너희는 더 이상 나 대신 아무것도 못해.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어요. 말씀도 반복하시고, 감정 기복도 심하시고,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건 서러움도 분노도 아닌 존엄을 지키려는 마지막 본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싸대기를 때린 거니? 그래서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니? 나를 없애는 게 그렇게 쉬웠니? 며느리는 말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린 그냥 엄마가 혼자 있는 게 걱정됐던 거야. 솔직히 재산 문제도 걱정되고. 됐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꺼내 며느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내 통장 정리 내역. 보험 해약한 것도 있고 남편이 남긴 시골 땅도 처분할 생각이야. 그리고 이 집 나중엔 내 이름으로는 절대 안 들어갈 거다. 며느리는 그제야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겠더라. 안 그랬더니 뺨을 맞더라. 존댓말 뒤에 감춰진 위선을. 나는 그동안 착한 며느리라 착각했더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 손을 잡고 말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거실에 앉아 온몸이 떨리도록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분노도 상처도 아닌 오랜 시간 스스로를 외면해온 죄책감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 밤 나는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거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 그 아래로 지나가는 가족들 모습. 저마다 다른 집의 이야기들이겠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이 전부 나를 밀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어플에서 통장 세개를 정리했습니다. 보험사에는 해지 의사를 밝혔고 남편이 남긴 땅 서류를 들고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속 변경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땐 손이 떨릴 만큼 긴장됐지만 마음 한편은 아주 오래된 빚을 갚는 듯 후련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이전과 달리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선을 넘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날, 그건 제가 정말 욱해서. 나는 말했습니다. 그래. 욱할 수 있지. 근데 사람 뺨은 욱한다고 나가면 안 되는 손이야. 그건 마음에서 이미 쳤다는 뜻이야. 아들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때 잘못한 치매 후견인 동의서예요. 찢었습니다. 더는 그런 거 안 할게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여 천천히 찢어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무심결에 거실 탁자 위의 문서들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엔 증여 무효 확인서,
명예 이전 동결 요청서, 그리고 기부 약정서 사본이 놓여 있었죠. 며느리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뭔가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도, 내 통장도, 내 건강도, 이젠 나만 생각해서 쓸 거야.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 배려도 안 하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진심이 보였던 걸까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젠 그렇게까지 하려고. 며느리는 등을 돌려 문을 나섰고 아들은 문 앞에서 망설이다 말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잠긴 듯 무거웠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나 김말순의 인생을 살기로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이른 새벽마다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은행 내역, 부동산 서류, 보험증권, 의료기록. 그 모든 문서를 차근차근 정리하고 스캔하고 복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이 떨리고 머리가 아팠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업은 내가 내 삶을 되찾는 유일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시골 땅의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혹시라도 너희들 형편 어려우면 팔아서 써라며 남긴 땅. 하지만 이제 그 땅은 팔려 지역 소외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재단 설립 기부금으로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김말수님, 이 선택은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됩니다. 가족에게 가야 할 자산이 아니라 당신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어머니로 살기보다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두 번째는 보험, 해약도 일부 하고 장례 비용, 요양비 등 내 이름으로 직접 지정한 수령인을 바꿨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알지 못하는 사회복지 단체로,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 공증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지막을 정리할 겁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주 후 아들이 우연히 법무사 사무소에서 내 이름을 보고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챈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혹시 뭔가 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내 인생이니까. 이젠 내가 직접 결정해야지. 며느리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한테는 너무 가혹해요. 그래. 그럼 너는 내가 밥 한 번 달랬다고 뺨 때릴 때 그게 안 가혹했니?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건 반성이 아니라 당황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돼 있던 증여, 문서 원본이야. 파기했어. 앞으로 그 이름, 내 서류 어디에도 없어. 아들은 말없이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시작이야. 며느리와 아들은 그날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문자, 형식적인 안부. 아이들 얼굴도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작은 기사 하나가 두 사람의 눈을 멈추게 했을 겁니다. 기부 소식 김말순 씨, 부근 유산 및 시골 토지 전액 기부, 치매 노인을 위한 의료재단 설립 후원. 기사 밑엔 제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면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제 표정.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여쭤볼게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한 건 엄마가 아니었잖아.
돈이었지. 며느리는 끝내 울먹였습니다. 그땐 순간이었어요. 제가 너무 어렸고 자존심도 세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큰 일로 나도 참았고, 나도 모욕도 견뎠어. 근데 사람 손은 함부로 나가면 안 돼. 그건 알지. 그 후 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산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주택 명의는 공공신탁으로 넘겼고 유언장은 영상으로도 남겼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돈이 아닌 사람이고 가족은 피로 묶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배신한 순간 나는 피보다 나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영상은 변호사를 통해 정식 보관되었고 필요할 때 공개될 것입니다. 몇 주 후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 소문을 듣게 됐겠지요. 김말순 씨, 정말 대단하시더라. 혼자 사시면서 그렇게 큰 기부를 하다니. 그들 앞에서 며느리는 어떤 얼굴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어느 날 혼자 집 앞에 찾아와 말없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민서가,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해. 근데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내 삶을 지키는 건 이젠 별개의 일이야. 그 한마디에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이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공방 수업을 들으며 김말순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후회는 안 드세요? 나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지켜준 기분이에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군가의 기척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가 쓸쓸하지 않고 오히려 진한 향기로 하루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엄마나 어머님이라는 호칭 대신 이젠 사람들은 저를 김말순님이라고 부릅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미술을 배우며 가끔은 글쓰기를 지도하기도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는 어르신들의 사연 속에서 저는 제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 다시 웃기도 합니다. 물론 가끔은 생각납니다. 아들의 어릴 적 얼굴, 엄마하며 품에 안기던 그 작은 체온, 그 품을 빌려 자라놓고 결국 어머니를 손쉽게 밀어낸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이젠 미련 없습니다. 미움도 아닙니다. 그저 거리를 둔 평온함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대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기대는 순간 무게를 느끼게 된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그 무게가 존중이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그게 욕심과 계산이라면 이젠 단호하게 떨쳐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켜온 가족은 결국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지키기로 한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법률 교육을 돕는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의 무책임한 간섭과 무지에서 비롯된 억압에 더 이상 아무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조용히 참으며 내 몫을 조금씩 내주고 계시다면 부디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지키고 있는가? 가족이란 이유로, 어머니란 이유로 내가 사라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늦은 법도 없습니다. 저 김말순은 그 사실을 늦게나마 아주 깊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의 이름을 지켜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같이 응원하고 같이 손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오셨습니다.